안을 태우다. 그녀와는 이곳 도쿄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나 친해졌다. 3년 전이었다. 그녀는 20세, 나는 31세로 나와 그녀는 10살도 넘게 나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무렵에 내게는 다른 고민거리가 꽤나 많았고, 솔직히 나이 같은 것을 일일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애초부터 나이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결혼한 상태였으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나이나 가정, 수입 따위는 발 사이즈나 목소리의 고저, 손톱의 모양처럼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유명한 팬텀마인 연기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에게 마임을 배우며 생활을 위해 광고 모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꾸준함과는 거리가 먼 그녀는 에이전시를 통해 들어오는 일을 자주 거절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생계에 별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모자라는 수입은 그녀의 남자친구들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다. 그녀가 은연중에 하는 말에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짐작한 것이다. 그녀가 돈을 위해 남자와 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가끔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녀의 남다른 무엇인가가 작용했다. 그녀에게는 특정한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단순함 같은 것이 있었다. 그들은 그 단순함을 마주하며 자신들이 안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문득 거기에 몰아넣고 싶어지는 것이다.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녀는 그런 단순함 덕분에 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작용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아마 우주의 모든 구조 자체가 뒤집혀지겠지. 그런 일은 어떤 특정한 조건과 장소, 시기에나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귤 껍질 벗기기와 같은 것이다. 귤 껍질 벗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마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 그렇군. 하고 나는 말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요새 젊은 여자들은 다들 뭔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게는 그녀가 뭔가에 진지하게 빠져들어 재능을 닦아가는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귤 껍질 벗기기를 보여주었다. 귤 껍질 벗기기란 말 그대로 귤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그녀의 왼쪽에는 귤이 가득 들어있는 유리 그릇이 있고 오른쪽에는 껍질을 넣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 설정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그 상상 속의 귤을 하나씩 먹고는
그 껍질을 뭉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릇에 넣었다. 그 동작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다. 말로 설명하면 이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바라보고 있으면 나와 그녀는 바의 카운터에서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러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그 귤껍질 벗기기를 계속했다. 점점 내 주위에서 현실감이 흡수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기분이었다. 옛날 재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법정에 선 아이 히만에게 밀실에서 조금씩 공기를 빼내 죽이는 형벌이 적합하다고 누군가 말했다는데, 그게 어떤 죽음의 방식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것이 떠올랐다. 너한텐 아무래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하고 내가 말했다. 뭐 이런 것 좀 간단해요. 재능도 뭣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귤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귤이 없다는 걸 잊으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죠. 꼭 성같네. 그녀와 친해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와 그리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아봐야 두 번쯤. 주로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 가고 싶은 곳 있느냐고 불러야 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거나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했다. 그리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화제는 거의 없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우리는 말하자면 친구 같은 사이였다. 물론 술값은 내가 다 지불했다. 그녀 쪽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대체로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였다. 그럴 때 그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먹었다. 그녀와 둘이 있으면 완전하게 긴장이 풀렸다. 머릿속의 모든 것을 지울 수가 있었다. 하기 싫은 일이나 인간들이 머릿속에 품은 의미 없는 사상 따위, 그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말에는 특별히 의미나온 의미는 없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용을 거의 듣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멀리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을 때처럼 몽롱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하나도 숨김없이 이 세계의 딜레마라든가 개인적인 생각까지 전부 다 이야기했다. 그녀도 어쩌면 나처럼 흘러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았다. 내가 원하던 것은 일종의 느낌이었다. 이해나 동정과는 무관한. 우리가 처음 만난 다음해 봄에 그녀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죽었고 그녀는 얼마간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적어도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랬다. 그녀는 그 돈으로 한동안 북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왜 하필 북아메리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침 나는 도쿄에 알제리 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자 한 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연결해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알제리에 가게 된 것이다. 나는 공항에 배웅을 나왔다. 그녀는 갈아입을 옷을 넣은 보잘것없는 보스턴백 하나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수화물 체크를 받는 그녀는 마치 북아프리카로 놀러 간다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일본에 꼭 다시 돌아올 거지? 농담삼아 그렇게 물어보았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3개월 후 그녀는 출국할 때보다 3kg 마르고 새까맣게 탄 채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운 애인을 데리고 왔다. 아마도 두 사람은 알제의 레스토랑에서 만난 것 같았다. 알제리에 있는 일본인은 숫자가 적어서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애인이 되었겠지. 내가 아는 바로는 그녀의 최초로 그럴듯한 애인이었다. 그는 20대 후반에 키가 컸으며 단정한 옷차림에 세련된 말씨였다. 얼굴의 표정은 부족했지만 핸섬한 축에 속했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손이 크고 손가락은 길었다. 공항까지 두 사람을 마주 나갔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 저런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 날짜와 플라이트 넘버만 적힌 전보가 난데없이 베이루트에서 날아왔던 것이다. 비행기가 도착했고 비행기는 악천후로 4시간 연착했고 그 사이 나는 커피숍에서 주간지 3권을 읽었다. 두 사람은 보기 좋은 젊은 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게이트에서 나왔다. 그녀가 나를 그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악수를 했다. 악수를 하는 그의 손에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유의 강한 악력이 느껴졌다. 그녀가 텐동을 너무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텐동을 먹는 사이 그와 나는 생맥주를 마셨다. 저는 무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하는가 싶더니 일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별로 자신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루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나도 무역에 별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더 묻지는 않았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베이루트의 위험한 치안 상태나 티네스의 상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북아프리카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그쪽 정세에 꽤 해박한 것 같았다. 텐동을 다 먹고 난 그녀가 크게 하품을 하고는 졸리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들 것 같았다. 졸림은 아무 때고나 잠드는 것이 그녀의 버릇이었다. 그는 그녀를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전철이 더 빠르니 전철을 타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부러 공항까지 나간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미안한 듯이 말했다. 저야말로요. 내가 대답했다. 그 후 그와 몇 번 만나게 되었다. 어딘가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면 항상 바로 옆에 그가 있었다. 나와 그녀가 데이트를 하면 약속 장소가 어디든 그가 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는
은색 독일제 스포츠카를 타고 있었다. 차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페데리코 페리니의 흑백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차였다. 아마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 안 그래? 하고 한번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네. 그녀는 별로 흥미가 없는 듯이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요. 무역일이 그렇게 잘 벌리나? 무역일? 그렇게 말하던데 무역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렇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집이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돈에 연연하지는 않는 그런 수수께끼의 젊은이. 10월의 일요일 오후에 그녀가 전화를 했다. 아내는 아침부터 친척집에 갔고 집에는 나 혼자였다. 맑고 기분 좋은 날이었다. 나는 사과를 먹으며 정원의 농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사과를 7개는 먹은 것 같다. 가끔 그럴 때가 있다. 병적으로 사과가 먹고 싶어지는 것이다. 지금 마을 근처에 있는데 우리 같이 집에 들려도 돼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되물었다. 그 사람하고 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좋아요. 그런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소파 위에 멍하니 누워 있다가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다. 머리를 말리고 귀청소를 했다. 방 정리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했다. 전부 제대로 치우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전부 정돈할 수 없을 바에는 그냥 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다. 방에는 책, 잡지, 편지, 레코드, 연필, 스웨터들이 어질러져 있었지만 딱히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았다. 작업 하나를 막 마무리하고 난 상태였어서 귀찮기도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농나무를 바라보며 사과 1개를 더 먹었다. 2시가 조금 넘어 집 앞에 자동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대문 밖에 나가보니 눈에 익은 은색 스포츠카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그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차를 뒤뜰의 주차 공간으로 안내했다. 우리 왔어요 하고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유두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얇은 셔츠에 올리브 그린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네이비 블루의 블레이즈를 입고 있었다. 이전에 만났을 때와는 약간 인상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틀을 기른 것 같은 수염 때문으로 보였다. 수염이라면 지저분해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의 경우에는 인상이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가슴 포켓에 집어넣었다. 쉬시는데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저한테는 매일이 휴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마침 혼자